내년에 그 토트넘 유로파리그 결승이 딱 9월 달쯤에 있었으면 진짜 우리나라에도 재수생 너무 많아질 것 같아. 107페이지 볼게요. 자, 선생님 이 책이 이게 아마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일 거야. 그걸 좀 요약한 걸 거야. 근데 이 책을 읽고 선생님도 되게 인생책 중에 하나인데 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 이 책을 읽잖아. 너네가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고 쓸데없이 사기를 안 당하게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 근데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이 그 커니먼이라는 사람이 데니얼 커니먼이야. 심리학자인데 행동경제학자라고도 해. 행동경제학자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결국 사람이 그러니까 심리학이 왜 필요한 거겠어. 사람들이 만약에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면 사실 심리학자가 필요가 없어. 왜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늘 얘기하잖아. 사람의 행동이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잖아. 저희 반 친구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가. 차라리 동물의 행동은 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 그래 오히려 동물의 행동들은 다 거의 다 제가 왜 저러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이 더 많아. 차라리 인간의 행동 중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은 특히나 경제학 분야에서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까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야. 특히나 이 경제 심리학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많이 또 연구가 됐냐면 도박 때문에 다 연구를 하는 거야. 도박을 할 때 우리가 어디다가 걸어야 되고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고 왜 일을 도박에다가 왜 돈을 걸지? 손해를 볼 게 뻔한데 왜 사람들은 저기다가 도박을 하는 거야? 라는 거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의 결과를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네. 또 등장했어. 근데 저 조이 반하기 싫어요 진짜. 몇 반이야? 10반. 나랑 반 바꾸자. 좋아. 우리만 제발 와줘. 보자. 너 근데 진짜 후회할 거야. 자,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 하기보다는이라는 게 이걸 앞에 걸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앞에 거를 하지 않고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안 하고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왠지 느낌이 이거 좋은데? 왠지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야. 그지? 자, 예컨대 영어 단어 중에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 하면 당연히 우리가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더 많이 알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너네 지금 대라 그러면 되겠냐? 못 되지. 그래서 그치?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후자의 단어가 더 많대. R로 끝나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은 게 확실한. 그럴 것 같아? R로 세 번째는 아니지. 세 번째는 모를 것 같지, 그지? 자, 그래서 후자의 단어가 사실은 더 많지만 세 번째 있는 R이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러한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왜 저렇게 대답했을까?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보고 저 답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마디로 오답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지, 그지? 이 사람이. 왜 다들 저렇게 오답을 구하는 거야? 라고 한 거야. 이제 그게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자주 접하는 거. 그래서 광고가 무서운 거야. 너네가 광고를 조심하라는 게 그거야. 자꾸 광고에 너네가 노출되잖아. 인스타 쿠팡에도 노출되잖아. 자주 보면 너네가 왠지 내가 뭔가 사고 싶어. 지금 당장 안 사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사고 싶으면 맞다. 그거 광고 자주 나오잖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광고를 자주 접하면 그 제품이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착각한단 말이야. 그지? 이 빈도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그런 전략도 있어. 내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 그러면 근데 그 여자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자주 플러팅 하면 안 되고 자주 눈에 띄어야 되는 거야. 자꾸 그 여자가 가는 곳에 내가 그 여자한테 찝찝대지 않고 갑자기 자주 나타나.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가 처음에는 쟤 또 만나네? 저 몇 반 쟤 아니야? 그랬겠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자주 만나. 그 여자도 자주 자기도 모르게 뭐야 저랑 나랑 뭔가 인연이 있나? 뭔가 아닐 것 같아? 더 싫을 것 같아? 실어내면 더 싫을 것 같아? 얼굴제 버프를 받아야지 다 좋아해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보다 너네가 진짜 현실에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쁘지 않은 얼굴이면 자주 눈에 띄잖아. 익숙해져. 그리고
근데 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잘생겼. 그래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 얼굴이 나쁜 친구는 이 정도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근데 저희 반 애들 보니까 제가 좀 괜찮은 편이야. 저는 근데 저희 반 남자애들은 좀 괜찮은 애들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자애들 얼굴 진짜 진짜 얼굴이 그러지 마. 야 여자애들은 지금 얼굴이 완성의 얼굴이 아니잖아. 나중에 이제 화장하고 꾸미잖아. 다 달라져. 살 빼고 그러면. 지금도 막 화장하고 다니거든요. 진짜 애초에 안 이쁜 얼굴에 화장하면 더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색깔 바르고 다니니까. 우리 반 애들은 너네 그러지 마. 나중에 걔네들 중에 아이돌 나오는 애가 있다. 상상도 할 수 없게. 걔네가 아이돌 하면 진짜 막 자고 화장하고 막 그러는데. 야 그러지 마. 저희 반은 진짜 막 자. 그냥 애초에 엎드려서 막 이불 덮고 자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가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해서 인간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전통 경제학의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과 이 카너먼의 주장이 사실 반대를 이루는 거지.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뭐야? 자, 가격이 높으면은 덜 사고 가격이 저렴한 거는 많이 사고. 그지? 근데 아닌 거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너네 명품을 그럼 사람들이 왜 사는 거야? 가격이 저렴해서 사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품 사는 것만 봐도 인간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결론이 나잖아. 도대체 그 가방을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를 대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1, 2년 이상. 특히나 에르메스 가방은 내가 3천만 원짜리 대기를 하고 싶어도 에르메스 매장에서 얼마 이상의 돈을 옷이나 뭐 무슨 제품을 사야지 그 가방을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대. 그 가방만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건 거야. 그러니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인간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저 가방을 사는 건가. 물론 뭐 재테크도 있고 저게 나중 되면 가격이 레어하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긴 하긴 하지만 사용한 가방은 또 가격이 그렇게 안 오르거나 안 사용해야 돼. 내가 저걸 리세일 하려면 안 사고 그지 가방 그 신발도 그대로 안 신은 상태로 보관돼 있어야 박스 채로 보관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사용하지도 않을 걸 언젠가 가격이 오른다라는 전자에 사는 게 합리적인가? 의문이 가겠지. 차라리 그 돈. 선생님 명품 같은 거 혹시 사실 좋아하세요? 약간 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옷 사는 건 좋아하는데 약간 막 완전 비싼 거를 예쁘니까. 선생님은 그냥 명품 매장 가끔 백화점에 가서 지나가잖아. 그 한번 들어보잖아. 그러면 갑자기 눈이 높아져서 막 길거리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지로 보여. 그래서 막 갑자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너 부자가 돼서 여기서 진짜 내가 이 가격 택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이쁘다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이거를 사서 딱 들어서 결제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꿈이 갑자기 생겨. 딱 그 약간 가격 좀 한 1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막 싼데 좋은 거 막 있지 않아요? 뭐 그치 충분히 있지. 사실 뭐 나이키 신발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 그지? 막 뭐 리셀하는 것도 아무리 비싸봤자 나이키도 50만 원짜리 넘는 신발은 없잖아. 뭐 명품은 기본적으로 막 100만 원짜리 신발이 많지만 나이키는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신발은 뭐 비싸봤자 20만 원대잖아. 그지? 에어맥스 조던. 그거 얼만데? 걔는? 조던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거라서 한 몇 천만 원. 그거는 이제 레어한 거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치. 자, 그러면 OX 해봅시다. 경률이. XX. 맞아요. XXO. 커너먼은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봤다가 아니고 지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 사람들이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실험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뭐 하게 됐단 얘기야?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게 됐다는 얘기지. 반기란 얘기는 저는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해당 현상의 발생 빈도수가 높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사람들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자주 봤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지? 진짜로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막 AI가 훨씬 똑똑하겠지. AI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R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많니? R이 세 번째에 있는 영어 단어가 더 많니? 하면 정말 AI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직감 같은 거는 진짜 우리가 직감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저런 것들도 한 번에 계산이 그게 답이 나오겠네. 그런 부분은 좋겠네. 자, 전통 경제학은 아까 카너먼의 이론과 반대가 된다고 했다. 그럼 전통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항상
자주 나온 전제야. 전통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저 학자들이 전제로 삼은 게 있어. 전제란 거 뭐냐면 거기에 이거는 기본 세팅값입니다. 이 세팅값 하에 이 학자들이 다들 모든 연구를 이끌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세팅값으로 이 전제 그 전통 경제학자들은 연구를 시작했냐? 일단 인간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했다는 얘기야.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고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하는데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기대 효용 이론이다. 그럼 기대 효용 이론이 뭐냐?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해서 자신에게 최대 이득이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발이 A 신발하고 B 신발, C 신발 여러 대안이 있으면 내가 같은 가격에 어떤 것이 가장 만족도가 클지를 생각을 해서 그 신발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 그 효용이라는 게 뭐야? 실제로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야. 내가 뭘 샀을 때 이 가격 대비 가장 만족감이 높을까? 뭐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자 그럼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다가 개별 사건의 효용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효용이야, 그지? 그다음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그러니까 효용값이라는 건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얻는 만족이야. 만족감에다가 그것이 발생할 확률이 있지. 를 곱해. 그러면은 그 개별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A 사건, B 사건, C 사건. 그 사건들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승원이 OXX 맞습니다. 전통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은 실제로 주어지는 재화의 양이 가장 많다. 양이랑 상관이 없다 그랬지. 아까 거기에다가 뭐 우리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인데 그 기대 효용이란 그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곱하기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해서 그지 가장 최대 이득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다음에 기대 효용을 구하려면 개별 사건의 효용 각 사건의 발생 확률만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 요거는 상관없지, 그지? 모두 알아야 된다? 아닙니다. 뭐만 알면 돼? 개별 사건의 효용과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것이 벌어질 확률이 2분의 50%냐 10%냐 20%냐를 해서 그 값을 이 곱한 값을 다 더하면 그게 기대 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플러스 2만 원. 그지? 앞면은 플러스 2만 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0,000원을 잃는 게임 A가 있다 치자.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면 또 10,000원을 얻고, 야, 여기서도 앞면이 나오면은 10,000원을 얻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5,000원을 잃는 게임 B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제 화폐의 우리 효용, 기대 효용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것은 액면가랑 똑같다는 얘기는 액면가라는 거 2만 원이면 그 2만 원이 그 효용값이라는 얘기야. 2만 원짜리 화폐는 2만 원의 효용을 가지고 있고 만 원짜리 화폐는 만 원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 그 효용은 화폐의 값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이제 0.5죠. 그러면은 게임 A의 기대 효용을 계산해 보면 아까 앞면이 나올 확률 0.5에다가 앞면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2만 원을 곱하면 이렇게 돈이 되겠지, 그지? 2만 원 곱하기 0.5. 그 다음에 내가 잃는 거는 마이너스니까, 그지? 마이너스 10,000원에다가 곱하기 0.5를 하면 어떻게 나와? 이 A 게임의 기대 효용은 5,000원이 나옵니다, 그지? A 게임의 기대 효용은 자, 그럼 B 게임의 기대 효용도 2,50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대 효용값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 거야? 게임 A를 해야 돼? 게임 B를 해야 돼? 게임 A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값이 기대값이 큰 5,000원을 얻을 수 있는 A 게임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실제 선택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게임 B를 선택하더래.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 왜? 왜냐면 근데 이게 값이 이런데 얘가 5,000원 딸 확률이고 제가 2,500원을 딸 확률이야. 내가 게임했을 때 도박했을 때 B를 하면 만약에 한 푼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5,000원이라도 잃고 10,000원이 생기는데 A를 하면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이 생각보다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2배 차이다 보니까 근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드머니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A 게임을 할 것이냐 B 게임을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봐, 너 그 자체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 기대 효용 계산하면 A를 한
내가 게임을 많이 한다면 이게 사실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디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얘는 5,000원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 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결국 2,500원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는 게임을 하면 할수록 5,000원에 가까워지고 쟤는 게임을 하면 할수록 2,500원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그러시면 게임 A를 선택하세요? 난 도박을 안 하지. 나는 아까 여기 지문에 나온 것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너 마약 해야 된다며요. 만약에 근데 계산하면은 당연히 1번을 해야지. 게임 A를 해야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근데 그만큼 더 많이 할수록 더 도박이 안정이. 도박이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희우. 맞아. XXX. 게임 A에서 생긴 문제를 게임 B의 예시로 들어 해결한다. 문제 해결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기대 효용값을 계산하는 거지. 그지? 문제와 해결의 설명 방법이 아니다. 실제 선택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기대 효용 이론에 안 따르고 뭐 했단 얘기야. 예상하지 못하게 B 게임을 선택했다는 얘기지.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게임 B의 기대 효용보다 2,500원 작은 게 아니라 게임 A가 더 2,500원 더 많은 거지. 2배가 되는 거야. 심지어 기대 효용이. 그래서 3번 X. 자,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이 제시한 건 뭐냐면 이거는 카너먼은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그치? 아까 너도 지금 승원이도 딱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지금 돈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잃었을 때 리스크가 훨씬 그지? 아까 10,000원을 잃었을 때보다 왠지 5,000원을 잃었을 때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 뭔가 리스크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망이라는 건 뭐냐면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다가 각각 결정의 가중치를 곱했다. 가중치라는 것은 이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생 확률이 아까는 그 앞면이 나올 것이냐 뒷면이 나올 것이냐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2분의 1이잖아. 그치? 확률값이. 근데 여기는 뭐를 계산하는 거야? 인간의 심리까지도 계산하는 거야. 가중치를 곱할 거란 얘기야. 가중치란 건 뭐냐면 인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생 확률이다. 왠지 내가 손실이 더 클 것 같아. 왠지 나는 오늘 운이 좋아서 왠지 나는 다 앞면만 나올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물론 확률이라는 게 무한대 했을 때 저렇게 2분의 1, 2분의 1 확률이 나오는 거지. 내가 10번을 던졌는데 사실 다 10번도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10번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또 확률이야. 확률의 함정이라는 게 그래. 자, 그럼 하은이는 해볼까? OXO 맞습니다. 자, 전망 이론에서 인간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야? 인간은 되게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자, 그래서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설명을 그래프로 그렸다. 그럼 여기서 X축은 성과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가치야. 그지?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중거점이다. 여기가 중거점이 되는 거네. 그럼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이득이고 이 중거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왼쪽은 손실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이 여기 부분인 거지. 그지? VA 부분. 손실 영역은 마이너스 VA에 이제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야. 절대값은 수치만 비교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 봐봐. 얘는 수치만 봤을 때 얘는 뭐 얘는 1이라 그러면 그치? 이 VA 내가 똑같이 A만큼 돈을 벌었을 때 A만큼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느끼는 이 가치는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똑같은 돈을 잃었을 때 10,000원을 내가 벌었을 때 얻는 가치는 1인데 10,000원을 잃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가치 손실이 거의 한 3배 정도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한 3배가 된다. 훨씬 더 이 손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가치가 실망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훨씬 더 후자, 즉 내가 손실을 얻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가치값이 절대값이 훨씬 더 크다. 이와 같은 크기의 이득이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사람은 뭘 더 많이 느낀다고요? 이득감보다는 손실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해했지? 얘는 내가 10,000원을 땄을 때 이만큼의 기쁨을 얻는데 얘는 내가 똑같은 돈 10,000원을 잃었을 때 슬픔이 훨씬 더 기쁨보다 한 3배는 되는 것 같네. 절대값으로 치면. 그지? 저 어디서 봤는데 뉴스 같은 데에서 동전을 한 몇천만 원 던져봤더니 어떻게 2분의 1, 2분의 1 안 나와? 그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 동전을 잡고 던지는데 그 잡으면 51%래요. 왜냐면 그게 완벽하게 던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게
확률이 약간 더 높대요. 아. 그래서 그거 해보고 해왔더니 5번 중 4번 됐어. 아 진짜 그래도 거의 뭐 반만에 근접하네 수렴하네. 자,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서 예를 든 게임 A와 B 중에서 사람들이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 2만 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이 만 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보다는 크긴 하지만 사실 만 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5천 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손실감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돼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빨리 생각 안 하고 빨리 빨리 하세요. 게임 A 할래요? 게임 B 할래요? 하면 사람들이 하고 게임 B를 선택하더란 얘기야. 당연히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 계산해보겠지. 기대값을 곱하기 해가지고 내가 확률적으로 이 게임을 100번 한다고 치면 내가 뭐가 이득일까 하면은 계산을 할 시간을 많이 주면은 사람들이 A를 선택할 수 있겠지. 근데 자 빨리 하세요. 자 A 할래요? B 할래요? 하면 사람들은 B를 하더란 얘기야. 도박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당연하지.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 건데? 응? 그 도박의 그 스릴과 그 느낌을 얻으려고 도박을 하는 건데. 선생님 그때 얘기 안 했었냐? 그 선생님 그때 미국 갔을 때 그거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라스베가스는 24시간 그 도박 그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숙박비가 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저렴하게 재워줄 테니까 와서 돈을 쓰고 가세요. 그래서 숙박비가 1박에 4만 원 정도밖에 안 해. 완전 5성급 호텔인데 4만 원하고 5만 원밖에 안 했어서 여기 야 우리 동네 이런 무슨 한국보다 훨씬 싸지 호텔이. 모텔도 그래 모텔도 5만 원이 설마 얼마 전에 부여 시골에 모텔 갔는데도 1박에 5만 5천 원인가 했었어. 3명 갔는데. 근데 물론 거기에다가 리조트 피가 따로 붙어. 숙박비는 4만 원인가 5만 원 평일에 갔을 때 5만 원이었고 리조트 피가 또 한 5만 원인가 6만 원 붙긴 붙어도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안에 다 마음대로 누르세요.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 쇼 같은 것도 되게 무료 쇼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 자 쇼까지 보세요. 그 대신 여기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세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중에 그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 도박장에 산소의 농도가 일반 공기보다 6배가 높대. 뇌가 안 졸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졸린 이유가 하품하는 이유가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하잖아. 이게 공기도 환기 안 시키면 좀 있으면 졸리거든. 환기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사람이 안 졸리대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계속 도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공기가 되게 청정해서 다른 데보다 심지어 6배 정도 산소 농도가 높대.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도박장들. 그러니까 너네가 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함부로 도박에 발을 들이면 안 돼. 물론 뭐 재미로 할 수는 있겠지. 재미로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정해놓고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돌리는 건 해보고 싶잖아. 파친코 같은 거 우리 777 땡땡땡 맞추는 거 동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해보고 싶잖아. 그 합법적 도박이 1인당 성인 1인당 1,000원이래요. 근데요, 그 윷놀이 할 때 저희 진짜 돈 많이 걸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 얼마 이상 걸면은 그거 불법 도박이잖아. 가족끼리 화투를 쳤는데도 얼마 이상 하면은 그거 다 불법이잖아. 누가 신고하면은 다 잡혀 들어가. 자, 이거는 XO입니다. 전망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반응은 이득감에 더 반응한다 아니고요. 손실이라 그랬지, 그지? 자, 그림에서 성과가 커질수록 가치는 점차 낮아진다. 자, 성과가 커질수록 가치는 점차 낮아진다. 가치는요 낮아지진 않아. 가치가 올라가지. 그러나 가치의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지. 내가 10,000원 벌었을 땐 기쁨이 이만큼이었는데 20,000원 벌었을 때는 기쁨이 조금. 근데 3만원 벌었을 때는 사실 2만원 벌었을 때랑 3만원 벌었을 때랑 기쁨에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제일 처음에 10,000원 벌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이고 근데 점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가치에 대한 느낌이 많이 안 올라가. 근데 여기서 지금 점차 낮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전망 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 즉 전망 이론에서 이러한 심리, 즉 손실을 내가 피하려고 손실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에 미치는 현상을 또 틀 효과로 설명했다. 자, 이에 따르면 또 모든 상황이 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상황이 있더란 얘기야. 틀이 있더란 말이야.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한테 이득을 주는 건지 손실을 주는 건지에 따라서 선택 상황이 자신한테 이득을 주면 긍정적 틀, 그지? 선택 손실을 주는 거면 우리는
부정적 틀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과를 긍정적 틀에서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가 소득이 이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확실한 이득을 선택한다는 얘기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득이 있거나 없거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적어도 확실히 5,000원 주는 거에다가 내가 도박을 걸더란 얘기야. 그지?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손실 5,000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도 손실이 없을 것인 없는 확률 50%, 그다음에 손실이 2만 원일 확률 50%인 걸 선택할 거냐. 그러면은 손실이 하나도 없을 확률이 50, 2만 원일 확률이 50, 그다음에 무조건 손실이 100일 만 원일 확률이 100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 원짜리 손실 보는 게 낫지. 내가 2만 원짜리 걸릴 수 있잖아, 재수 없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거 뭐 할 때는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확실한 손실보다는 내가 그래 난 운이 좋을 거야. 절대 손실을 안 뽑을 거야. 안 손실 꽝을 뽑을 거야. 내가 손실 0을 내가 뽑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는 위험을 어떻게 추구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걸 위험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피해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위험 회피 성향, 즉 내가 확실히 돈을 딸 확률에다 걸면 그건 난 위험 회피라는 얘기지. 난 손해를 안 보고 싶어. 난 손해가 나올 수 있는 도박에다가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위험 회피 성향이야. 근데 불확실성을 추구해. 이거 도박인 거지. 뭐 아니면 50% 50%야. 자, 불확실성을 추구하면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인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틀에서는 위험을 회피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틀에서는 위험을 추구해. 내가 이거 2만 원 손실이냐? 50%? 손실이 하나도 없는 거냐? 0%? 이런 도박에다가 내가 게임을 하더라는 거야. 확실한 손실 10,000원보다는 손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에 도박을 해서 위험을 추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은 매 선택에서 이와 같은 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더라. 자, 경률이 5x 뭐 했어요? 5x. 이거? 1번, 6번? 이거 x, 5x. 틀은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의 손익 여부에 따라서, 맞아요. 내가 이득이 주면 자신에게 이득을 주면 긍정적인 틀, 손실을 주면 부정적인 틀. 그게 뭐야? 손익의 여부겠지, 그지? 그럼 5 아니야?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틀렸냐면 선생님도 이거 했다가 다시 했는데, 선택한 대안의 손익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틀 안에서는 저거를 하고, 그러니까 틀에 따라서 그러니까 틀은 사람들이 선택한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익의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이 틀이라는 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보자. 근데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틀, 부정적인 틀. 인식하는데 그러게. 그래, 희우는 너 이거 몇 번 했어? 5 했어? X 했어? 너도 5 했어? 그래? 자, 그래? 자, 요건 선생님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 내가 답안지를.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봐줄게. 그럼 요거는 제가 선택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위험을 동반한다. 그치? 불확실성하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꽝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위험 회피 성향과 위험 추구 성향은 모두 손실을 주는 선택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아니고요. 위험 회피는 언제? 즉 이득을 줄 때. 그지? 위험 추구는 손실이 있을 때. 자, 이득이 있을 때는 무조건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거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하고요. 게임을. 그다음에 내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손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도박을 하더라는 얘기야. 확실한 손실보다는. 그래,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그지? 자, 그럼 한번 상황 1번과 상황 2번을 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이 있는데 A안과 B안 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1의 확률로 50만 원 받. 그러니까 이건 100% 무조건 50만 원을 받아.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재수가 좋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50% 확률로. 그 대신 꽝도 있지. 근데 얘는 꽝 없이 무조건 50만 원 받아.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A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B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 1에서는 A 게임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B 게임을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확실하게 나에게 돈을 50만 원 줘도 돼. 난 좀 돈이 당첨 금액이 적어도 된단 말이야. 얘는 왜냐면 꽝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돈 받을 50만 원을 받을 이 확률로 할래. 해서 상황 1에서는 즉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그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야. 이제 내가 도박을 안 한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이건 도박이잖아. 받거나 안 받거나니까. 나 도박을 안 하고 내가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 상황에서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0.5, 50%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그지? 아무것도 잃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럼 내가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100만 원 그대로 남는 경우 있어. 근데 얘는 100%의 확률로 무조건 50만 원을 잃어. 라고 했을 때 희한하게 사람들이 잃는 거에 대해서는 D를 선택을 안 해. 나도 왜냐면 나 뽑기 잘해가지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거 뽑으면 좋잖아 하고 도박을 선택하더란 얘기야. 얘는 지금 도박이, 얘는 도박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50만 원을 잃는 선택과 아무것도 잃지 않는 확률이 50% 있어. 하지만 잃을 때는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박을 선택해. 어떤 경우? 손실일 경우. 즉 위험을 추가하더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인데도 내가 이득이 되는 경우나 손실이 될 때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너무 뭐하지? 근데 너네가 생각해도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 나도 이럴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나도. 확실히 그냥 50만 원 잃는 게 나아. 아니면은 하나도 안 잃거나 내 빈털터리가 되거나 나의 운에 맡기는 거야 그날에. 나는 절대 100만 원 다 잃는 거를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도박을 C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상황의 1은 이득을 주는 상황이죠. 그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를 긍정적인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불확실한 A안보다는 이득이 확실한 B안을 선택하고, 그지? 자, 반대로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인 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D안보다는 손실이 불확실한 C안을 선택한다. 그러면 격률이? 네, 맞아. 승원이. X5. 맞아. X5. 이거 마지막 5야. 볼게 보자. 자, 사람들이 B안을 선택하는 이 상황 1에서는 A안이 B안보다 기대값이 낮기 때문이다. 자, 기대값은 똑같아요. 기대값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여기에 100만 원 곱하기 0.5 그다음에 더 빼기 아무것도 안 받는 거지. 그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0 곱하기 0.5인 거지. 이건 더하기 해야 되네. 그러면 얘가 50만 원 나오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B안은 100% 확률로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곱하기 100%니까 1이지? 그럼 똑같이 50만 원. 그러니까 기대값이 낮는 게 아니라 기대값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대값은 50, 50이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그런데 이건 기대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사람들이 심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3번은 상황 2에서 사람들은 C안이 주는 손실감보다 D안이 주는 손실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맞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C를 하겠지. D가 더 손실감이. 근데 이것도 똑같이 기대값이 똑같아. 얘도 기대값이 50이고요. 얘도 기대값이 마이너스 50이야. 둘 다 손실감은 똑같아. 수치상을 봤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더 확실한 내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선택한다는 얘기야? C안을. 그러니까 누가 C안이 주는 손실감보다 D안이 주는 손실감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뭘 선택 안 하고 D를 선택 안 하고 C를 선택한다. 하다못해 심지어 기대값이 똑같으면 거의 이걸 선택한 사람들이 비슷해야 되잖아. 그지? 뭐 50%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걸 선택하고 이것도 사실 기대값이 둘 다 똑같이 50이고 50이면 뭐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이것도 랜덤인 거야. 사람의 심리랑 상관없이 둘 다 선택하는 게 사람의 취향인 거야. 그럼 취향이니까 똑같이 확률적으로 50% 해야 되는데 아니더란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C안을 선택하는 거야. 거의 60% 70% 이상이. 그래서 이 학자가 이상 희한하네. 기대값이 똑같은데 왜 여기서는 이걸 선택하고 왜 이건 여기서 이걸 선택하지? 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 너네가 함부로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너네들의 모든 돈을 다 털어먹으려고 다 시스템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무슨 소문이까지 났냐면 근데 브루노 마스라고 알지? 가수. 그 브루노 마스가 라스베가스에서는 되게 유명한 가수들도 계속 장기로 거주해서 거기서 공연을 해. 그 마룬 5나 뭐 그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계속 거기서 막 보통 다른 나라 우리나라 오면 한 5일 정도 밖에 공연 안 하지만 거기서 막 한 달 내도록 주말에 계속 공연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브루노 마스도 거기서 계속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MGM이 되게 큰 그 회사거든, 호텔이거든.
브루노 마스가 거기 공연 갈 때마다 걔네들이 이제 무료로 숙식을 다 제공해 준 거야. 그 호텔에서. 걔가 거기서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어마어마해서 이 빚을 갚으려고 지금 거기서 앞으로 거의 한 10년간 거의 매주 공연을 해야 될 정도로 빚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돈 많은 사람들 예외가 될 수 없어. 거기 가면 거기에 도박의 어떤 시스템에 훅 빠져버려. 이 심리가. 자, 전통 경제학은 계속해서 이 카누먼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란 자, 가격이 오르면 물건을 덜 사고 가격이 내리면 물건을 많이 사고, 이게 이상적인 경제야. 근데 카누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했다.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그래서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의 근거에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목하는 그걸 뭐라 그런다?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 만든 거야. 이 학문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아마 경제학상을 탔을 거야. 심리학자인데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아마 땄을 거야. 한 몇 년 전에. 자, 그러면 이거 희우? 맞아요. 오.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사람이야. 아직 살아 계셔? 그리고 계속 지금도 글 써? 약간 1990년대 그런 사람이었는데 1900년대 약간. 아니야, 최근 사람이야.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책 쓰고 계셔. 근데 이제 연세는 있으시지. 한 80 거의 다 돼가 70,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빈칸만 빨리 뜯어가 선생님 불러줄게요. 자, 카누먼은 인간은 직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논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보통 직감은 이성적인 것에 반대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로 가정했다. 자, 효용이란 전태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효용이란 재화를 내가 소비할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을 우리 효용이라고 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자, 근데 실제로 기대 효용과 이론과 다른 실제 선택 상황이 있다더라. 분명히 기대값이 효용값이 똑같은데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기대값이 똑같은데 왜 저걸 더 많이 선택하지?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심리가 작용이 된다더라. 그래서 카니먼이 실제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대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전망 이론이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틀 효과. 이득을 주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틀로 인식함. 이제 갑자기 선생님 요 부분이가 설명이 되네. 그러니까 틀을 먼저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주는 상황을 내가 파악하면 그걸 틀로 세팅을 하는 거네. 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틀이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말 아닌가? 똑같은 말 아니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득을 주는 선택 상황, 선택한 대안. 요 말이 틀린 건가?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의 손익 여부에 따라서. 이 말이 선생님 갑자기 이해가 되긴 할 것 같다. 뭔가 내가 설명은 힘든데, 자, 이게 이득을 주는 선택 상황이면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선택한 대안의 손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세팅이 돼 있는 거지 않아? 어쨌든 무조건 확실한 손익 여부? 근데 저기 위에 보면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손실주자들을 긍정적 틀로 그러니까 이거잖아. 선택 상황인 거고 선택한 대안인 거고. 이 말이 틀린 것 같아. 내 말은 이건 것 같아. 얘는 선택 상황이고 얘는 대안인 거고. 이 말이 지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선택 상황인 거지 선택한 대안이 아닌 거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이 대안이랑 상관없이 그 하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대안이 손익이 아니고, 그치? 대안은 선택했을 때 상황의 손익 여부. 그렇지. 내가 이 대안 중에서 그 대안을 선택한 상황에 대한 손익 여부지 대안이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따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네. 맞아. 요거 때문에 얘는 확실히 X가 맞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게.
자, 그다음에 인간은 이득을 주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뭘 회피한다? 내가 확실하게 이득을 얻는 상황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그래 확실한 손실보다는 손실이 안 생길 수도 있네 하고 내가 도박을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험을 추구한다더라. 도박한다는 거는 50% 확률로 도박 선택하는 확실한 손실보다 50% 확률로 도박을 선택한다는 건 위험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커너먼이 뭐에 대해 설명했냐? 즉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 근거에서 설명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는데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사실 창시했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은 하은이 몇 번 했어? 자, 1번 해주세요. 1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해 볼게.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은 전통 경제학인 거지, 그지?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일단 각 대안의 효용을 생각한다. 나한테 얼만큼 이득이 떨어지느냐. 그러면 가장 이득을 주는 것을 그런 대안을 선택을 한다. 그게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얘기한다. 이게 전통 경제학에서의 전제다. 하지만 카네먼은 그렇지 않다는 걸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일단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인간의 선택이고, 근데 대부분 합리적으로 생각 안 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직감에 따라서 왠지 느낌이 이럴 것 같은데, 왠지 나 오늘 돈 딸 것 같은데, 왠지 나 오늘 꽝을 안 뽑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직감을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카너먼은 실제 인간 행동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연구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 안 해요? 합리적 선택을 안 한대.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 연구를 가지고 경제학을 접목시켰다. 그게 바로 행동 경제학이다. 자,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대 효용 말고 전망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제시했다. 근데 그 x하고 y가 만나는 점을 뭐라 그런다? 중거점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2번은 경률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승원이 맞아요. 자, X축은 A는 내가 얼마나 벌었나 성과. 근데 V는 거기에 대한 내가 가치인 거지. 성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나오는데? 성과 플러스 가치다. 그 다음에 OX. 그 다음에 4번은 희우. 맞아요. 4번은 정답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하은이 5번 몇 번 했어? 맞아요. 잘하네. 자, 그리고 6번은 선생님이 할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뭔가 선택 상황을 할 때 그래 이것 게임도 재밌었지. 너네 한번 이건 해보자. 한번 설명해보자. 어떤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6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제 가하고 나 프로그램 한번 너가 이제 시장으로서 선택을 해야 돼. 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이냐. 자, 가는 확실하게 400명이 무조건 죽어. 근데 거기 저 주민을 저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치, 나도 시장이니까 그 시장 주민이지. 어떻게 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를 하는 거야. 이제 뭔가 내가 어떤 대책을 내세우는데 프로그램 A를 선택하면 확실하게 400명이 죽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그다음에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인 거야. 그러면 무조건 뭐야? 첫 번째. 뭐야? 400명 죽는데 아무도 안 죽을 확률도 있잖아. 3분의 2, 30%. 100명 죽으면 저도 죽는 거야.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희우는 뭐 할 것 같아? 두 번째? 그다음에 하은이는? 두 번째? 야, 너네는 왜 또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안 갖고 있어? 이건 손실의 상황이잖아. 그게 3분의 2면은 더 높은데. 야, 그게 400명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잖아. 될 수도 있잖아, 내 가족이.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0%인데? 30%.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그렇다 치면 600명이 죽을 확률이 66%인데. 그러면. 야, 600명이 죽으나 400명이 죽으나 별 차이 없지 않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 이 세상에 한 명만 죽어도 사람들이 다 실패지. 200명이 죽으면 추가로.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아. 자, 이건 어쨌든 뭐 이 지문에 따라서는 얘는 이제 손실 상황인 거지. 손실 상황이면 사람들은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확실하게 400명 죽는 것보다 도박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저희는 도박 안. 너네 안 해? 자, 이 상황은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 틀, 부정적은 불확실한
손실이 불확실한 프로그램 나를 선택을 하더라. 그러면 너는 그래놓고 왜 2번 선택했어? 왜 2번 골랐어? 너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2번 다 동그라미 치고 있어 너네? 응? 자 그러면 119페이지 볼게요. 자 119페이지. 자 지도에는 푸른 것을 바다라고 했고 우리 여기 이제 육지를 바다하고 육지가 대비되는 거였지 그지? 자 바다는 푸르러 얼룩덜룩한 거는 육지야. 근데 바다하고 하늘은 국경이 없는데 그지? 우리나라 어떻게 희한하게 사람들이 육지에다만 국경을 가지고 있다더라 라는 어떤 식민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 그지? 자 이거 정답은 O, X, X, X. 여기 역설법 없고요. 자 뭐뭐처럼 이건 무슨 표현 방법? 지규. 자 지규를 사용한 건 맞아. 바다를 석류 껍질에 비교한 거 있는 게 아니라 육지가 석류 껍질인 거지 그지? 그래서 3번도 X.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청자는 누구야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혼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청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이씨가 좀 까다롭긴 했었어. 얘 정답 X, O, X. 반어법 사용했다. 반어법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 대비를 통해서 비극적인 이미지 분위기 색채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비극적 분위기 아니라 시적 화자가 그래 전차가 옛날에 전차가 있었던 그 터를 가서 그래 마치 전차가 들어오고 나간 거를 목련꽃이 피고 지는 걸로 빗대 표현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로 신혼여행 왔었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여기 왔었었지 하고 엄마 아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 123페이지 앞부분에서는 화자가 지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선과 인도처럼 다른 나라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있는 것을 슬퍼하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지구가 유성처럼 떨어질 날을 상상하고 외로워한다. 결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 인류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저 시에 그려내고 있고 그 다음에 목련 전차는 화자가 전차 기지터에서 목련을 보고 있다. 그걸 통해서 과거에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있다. 자, 1번의 정답은 경률이 2번. 맞습니다. 공통적 구체적인 사물 얘는 지도고요. 그지? 두 번째 거는 그 목련이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이 맞고 가에서는 지도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였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이 목련을 매개로 우리 예전에 과거의 가족들도 그때도 이때 여기 왔었겠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에는 승원이 4번. 자 2번의 정답은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다는 국경이 없어요. 육지는 국경이 있죠. 바다는 하늘을 닮아서 풀러. 근데 육지는 그렇지 않고 얼룩덜룩하고 울긋불긋하다. 대조를 이루고 있지. 그래서 육지는 뭘 상징하는 건데 제국주의에 의해서 분열된 현실을 의미하고 바다하고는 서로 대조적 의미를 띠고 있다. 자, 지도의 울긋불긋한 색채는 국경을 나타내는 거고 화자는 이걸 비판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늘을 국경이 오는데 땅덩어리는 지들끼리 나눠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지, 그지? 그다음에 요즘은 하늘도 갈라먹고 맞아. 하다못해 이제 지금 우주도 지금 다 갈라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달라라고 화성까지. 자, 희은은 3번 몇 번 했어? 4번 맞습니다. 화자는 햇살이 비치는 나뭇가지를 탁 보고 코일을 떠올리고 또 나무 어딘가에 숨어서 목련을 피워내는 전동기를 떠올린다. 그게 이제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그치? 자, 시간이 지나도 전차 레일도 사라졌지만 그 생명력, 여전히 목련을 피우고 있어.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화자인식이 보여준다. 즉 자연의 흐름에 따라 목련이 지는 모습을 전차가 떠나는 모습에 비유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 여전히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여기서 결혼해서 신혼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지 뭐 이런 걸 떠올려 본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다음에 단어 넘어갈게요. 우리 사자성어 한번 보자. 기호지세. 내가 탔어. 어디에? 호랑이 위에 타고 달렸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도저도 안 돼. 내렸다가는 내가 죽어. 지금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냥 계속 쭉쭉 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 낭자야심. 나 이거는 거의 낭패불감도 거의 이건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자. 1위는 본래의 야성이 있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 즉 신의가 없는 사람은 쉽게 교할 수 없어. 얘는 안 돼. 얘는 그냥 야생이야. 야생 그 자체야라고 얘기할 때 낭자야심.
그다음에 낭패 불감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렵다. 우리 보통은 진퇴양난, 사면, 초가를 많이 쓰거든요. 훨씬 더 많이 써요. 낭패 불감도 거의 전에 못 본 것 같다. 그 대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사면, 초가 다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로 다 울려 퍼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초나라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자기 고향 노래가 들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 집에 가고 싶어. 우리 마누라 보고 싶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약간 고향 보여드리면 고향을 위해서 힘내자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지. 계속 끌려갔잖아. 사실 지금이야 어디 만약에 뭐 어디 외국에 파병이 됐어. 그럼 월급이라도 들어오지. 근데 그때는 뭐 이게 월급이 있어? 내가 안 죽고 그래 안 죽고 살아서 고향 가면은 땡큐인 거야. 그다음에 삼인성호. 자,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 이게 요새 가짜뉴스가 요거랑 관계 있지. 세 사람이 거짓말하면 세 사람이 누가 유튜브에다가 이게 사실이다라고 가짜뉴스 퍼뜨리잖아. 그럼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아.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다. 그래, 그래 너네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조심해야 돼. 이게 진짜 3인성호. 그게 세 사람이 되잖아. 야, 이 땡땡이, 이 땡땡이야. 이 땡땡이 완전 이거야. 라고 세 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진짜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자, 증삼, 살인, 시호, 삼전. 사실 이 사사성어는 거의 본 적 없어요. 하지만 3인성호는 기억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수구초심 자주 나옵니다. 여우가 죽으면 고향을 향해서 동쪽으로 머리를 둔다. 즉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 수구초심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양호유한 잘 못 봤네. 발본생원이 반대말이야. 자, 한마디로 뿌리부터 뽑아야 돼. 나쁜 건 뿌리를 뽑아서 색출해내야 된다는 게 발본생원이고, 자, 양호유한은 오히려 범을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는 얘기가 화근이 될 것을 길러가지고 괜히 네가 나중에 큰일을 다 할 것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가호의.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 이거 예전에 고사에 나오는 건데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 즉 호랑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서 호랑이를 보호하던 여우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가서 야, 내가 지금 호랑이 얘 제 2인자인데 말이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호랑이님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너네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는 게 호가호의라는 얘기입니다. 즉 호랑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모의고사에 사사상 안 나와. 문학에서도 나오고. 파랑에서 이제 안 나오는데. 나와. 모의고사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나와. 모의고사는 항상 나와. 사자성어 하나씩. 하고 사자성어 나오든지 혹은 단어가 나오든지 어휘 문제는 항상 나와. 이번에 저 받았을 때 안 나왔던 것 같아. 나와. 그다음에 호랑지심. 범과 이리의 마음이다. 사납고 모질어서 자비롭지 못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 새로운 활로를 바로 경률이 넣어볼게. 개척하다. 그 다음에 전차. 3번은 전제. 그 다음에 4번은 동력. 그 다음에 승원이 대처. 그 다음에 6번은 어떤 것의 원인. 우리 다 틀려. 나 3번 한량 두량 할 때는 그치 차량. 몇 번 차량 하고 묻잖아. 그치? 그 다음에 8번은 그치 경계. 그 다음에 9번 빈도수는 반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희호 10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12번에 하은이 맞아요. 합한 거고. 그 다음에 단조한 거는 단순한 거고. 14번은 맞아요. 한마디로 세 사람이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 우리 지난번에 5번부터 해야 될 건데 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 적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고 먹어서 라고 하면 뭐라고 안 적는다는 얘기야. 먹고 먹어서 하고 이렇게 발음 단어를 안 적고 반드시 먹고 먹어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고요. 그 다음에 종결형은 요로 발음 단어라도 무조건 오로 적고요. 연결어미는 이호로 적는다. 그러니까 종결형이니까 이호가 맞고,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어서 오십시오. 발음이 요라고 발음하더라도 오라고 적어야 된다. 종결형은 무조건 오. 연결어미는 요. 그 다음에 6번. 자, 어간의 끝음절 하에서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절의 첫 소리랑 어울려서 거센 소리가 되면은 거센 소리를 적는다. 자, 흔하다 할 때 여기서 흔하다가 여기 있는 흔해서 아가 줄어버리고요. 아가 사라지고 히읗하고 디귿이 결합해서 티읕이 된 거야. 그지? 그럼 이럴 경우는 흔타 적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 문제 나왔지. 그지? 얘는 넉넉하지 않다는 넉넉치 않다가 아니라 얘가 그대로 통째로 아예 하가 통째로
생략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하가 아주 줄 적에는 그대로 주는데 넉넉하지 않다는 하가 그대로 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되는 거지. 내가 하가 줄었는지 그다음에 아만 줄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하가 통째로 줄었기 때문에 뭐라고 적어야 돼? 넉넉지 않다라고 적어야 된다. 치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그러면 7번의 정답은 3번. 자, 히어가 아니라 히에다가 아를 결합하면 뭐가 돼야 돼? 히어가 됩니다. 그치? 6번에 넉넉지. 3번. 넉넉하지 않다는 넉넉치가 아니라 넉넉지 않다. 그다음 1번 볼게요. 종결형에서는 뭐로 적는다고요? 요를 안 적고요. 오로 발음 나니까 오로 적는다. 연결어미는 이요가 맞고요. 조사는 무조건 아닌데 요. 그런데 요는 그대로 요로 적습니다. 그다음 어간에 일반적으로 명사형 만들 때 음이나 이나 음을 붙여서 만드는 명사는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바른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원래의 원형을 살려서 적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이나 음을 붙었지만 원래 그 뜻과 거리가 멀어진 건 원형을 밝게 적지 않는다.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면 바른 나는 대로 적어준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야? 목, 걸, 이잖아. 목에 거는 걸, 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걸, 이가 걸다 할 때 그 거리가 아니라 바른 나는 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지? 목에 거는 거. 그럼 얘는 바른 나는 대로 적어서 목, 걸, 이. 의외로 목걸이랑 말을 많이 쓰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라는 명사가 목에 거는 이라는 명사가 들어갔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원래 어간과 거리가 멀었어. 왜냐면 이 목걸이는 목걸이가 아니었어. 우리 목에 거는 목걸이가 아니었지? 그지? 우리 볼거리 할 때 목에 생기는 병의 이름이기 때문에 목에 걸다라는 원래 의미랑 멀어졌기 때문에 이라는 명사형이 접사가 붙었다 하더라도 목걸이라고 안 적고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원래 목에 걸다라는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저 산 너머에 자 담을 실질적으로 넘으면 넘다고요. 그 넘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단 말이야. 어간에. 근데 저기 산 너머는 넘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뜻이 멀어지면 발음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참아는 어떤 경우 참에다가 우리 명사형 아를 붙였어. 우리 아는 이나 음이 아니잖아. 그치? 이나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참아. 그다음에 먼 발치로 남아. 이 남다도 원래 남다에다가 아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다가 아니잖아. 남다라는 원래 의미가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남아.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고요. 원형을 안 밝힙니다. 그는 새로운 삶, 우리 삶은 알지? 우리 살다잖아. 살다에다가 명사형을 붙일 거면 거기다가 그대로 미음을 붙여줘야 돼. 그지? 예를 들면은 자 내가 만들다 할 때 만듦도 마찬가지야. 만들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음을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만듦 할 때는 미음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에다가 미음을 붙여줘야 돼. 만들다에다가 명사형 만들 때 미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이 아니라 3. 철수부터. 이건 너무 쉽죠. 우리 부터가 실제로 붙는 게 아니잖아. 원래 어가 의미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누구부터. 그 다음에 걸음. 우리 걸음은 걸다 할 때 걷다 할 때 걸자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도 발음 나는 대로 적어준다. 원래의 어원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붙은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자, 갑작하다는 아니잖아. 그지? 갑작이잖아. 그지? 하자가 안 붙어. 그러면 원형을 잠깐 미안. 요거부터 이따 먼저 할게. 자, 여기 첫 번째 거는 자, 뭐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갑작하다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갑자기가 올바른 표현. 그 다음에 곰곰이는 곰곰하다가 아니라 여기는 이가 붙어서 된 거죠.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주는 거니까 곰곰이라고 적지 않고 그대로 곰곰이만 붙입니다. 반듯은 반듯하자잖아. 반듯하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줄 겁니다. 그지? 반듯에다가 하다가 붙었기 때문에 그지? 하다가 붙었어. 붙은 어근에다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원형을 뜻을 더하는 경우는 반듯하다 뜻을 붙이는데 반듯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소리들을 적고 하다가 붙은 어근에 이야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여기서는 미안하네. 선생님 헷갈렸다. 자, 여기서 우리
반듯하다 할 때 이거는 이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의미는 반듯하다. 그지? 무조건. 맞아요. 반듯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얘는 반드시가 맞고요. 그지? 하다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다는 하다가 붙는 거지, 그지? 하다가 붙어요. 하다가 붙으면 거기다가 이나 희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꾸준히라고 적어낸다.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원형을 밝혀서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모음이면은 그래서 전미사가 됐어.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데는 다른 말은 무슨 말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이거는 겹겹에다가 이를 붙이자자. 그지? 그래서 겹겹에다가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고 그대로. 자, 끝 음어리잖아. 끝 음어리는 끝에다가 음어리를 붙인 거야. 얘는 이가 아니죠, 그지? 이가 아니고 모음으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그지? 그래서 끄트머리가 된다. 그다음에 구구절절이. 그러면 구구절절 이가 붙었어. 이가 되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그대로 구구절절 이만 붙이면 돼. 자, 아지는 목에다가 우리 아지를 붙인 거지. 아지는 이가 아니죠. 이가 아닌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모가지. 자, 여기도 박아지도 마찬가지야. 박에다가 아지를 넣어가지고 명사형을 만들었어. 얘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기 때문에 얘도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서 안 적는다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의 정답은 3번. 격차가 벌어지다에서 벌어지다는 벌다, 나에서 사라지다를 표기할 때 규정에 적용된 거군. 여기서 사라지다 할 때 나에서 사라지다는 나의 사라지다는 한번 볼게요. 요 나의 사라지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아니한다. 할 때 여기서 벌어지다는 자, 벌에다가 지다를 쓴 거고요. 그지? 어근이 벌이에요. 들어가다는 들다이지. 들다에다가 그지? 가다가 됐다. 그 다음에 원래는 벌어지다는 벌어지다는 건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됐죠. 그래서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되고 우리 들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들어가다는 뭐가 아닌 거야?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안 되고 멀어졌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지면 원형을 살릴 필요가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즉 형태를 밝혀서 적지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네. 미안해. 들다가 들어서 가는 게 맞네. 여기 똑같이 들어서 가는 것도 여기서 유지가 되고 표기 방식도 유지가 되면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게 맞고 들어가다 들어서 가는 거네. 여기서 교실로 들어가다라는 것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라고 하지 않고 그지 들어가다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얘기는 3번 5번은 정답은 3번. 그다음에 사이시옷 현상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사이시옷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다. 합성어라는 건 새롭게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 플러스 잎 하면 나뭇잎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사이에 시옷을 표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단어가 결합을 하느냐. 일단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라는 건 순우리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 플러스 잎을 결합해서 우리 나뭇잎을 만들어 보자. 혹은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어와 한자나 혹은 한자어나 고유어일 때 그럴 경우 사이시옷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자어만으로 구성되는데 사이시옷 즉 뭔가 의문이 첨가가 됐을 때는 원래 시옷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음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 우리 6개 내신 때 항상 배웁니다. 이 6개는 한자어지만 예외적으로 사이 시옷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숫자도 원래 이거 우리 수학할 때 숫자야. 원래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숫자라고 적어야 돼. 만약에 너네 숫자라고 적으면 이거 숫자가 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 한자가 봐봐. 수학할 때 숫자고 글자 자자잖아. 그치? 근데 왜 숫자라고 안 적고 숫자라고 적냐면 사람들이 숫자를 발음할 때 사이 시옷 즉 어떤 의문을 더했기 때문이야. 그럼 그거를 표기를 안 하면 수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수자? 이 횟수도 마찬가지야. 이 돌아올 회야. 몇 회? 1회, 2회 할 때 회야. 그럼 회수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회수라고 안 하고 우리 발음할 때 다 횟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방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예요. 우리 전세는 한자 그냥 새야. 그래서 새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새방이라고 안 하고 새방이라고 아무도 모르지. 새방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고가는 창고할 때 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간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고간. 그다음에 차간도 차를 넣어두는 창고야. 차 주차장 같은 데야. 이 차도 차잖아. 그러면 차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차간이라고 안 하고 차간. 퇴간은 뭐냐면 걸음을 넣어두는 곳이야. 퇴비를 넣어두는 곳이야. 그러면 퇴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이 퇴자입니다. 근데 퇴라고 안 하고 시옷을 다 집어넣었어. 이 6개만 예외가 돼.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이소리 현상을 집어넣냐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나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하면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요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 사례를 볼게요. 일단 정리를 할게요. 합성어에 지금 몰라도 돼. 그냥 한번 들어놓나? 나중에 또 할 거야. 너네 내신 때 나와. 중학교 2학년 때. 합성어. 일단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단일어거나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사이시옷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가 들어가 있어도 사이시옷 안 써요. 한자어끼리만 돼 있어도 사이시옷 안 쓰지만 이 6개는 제외한다. 그럼 사이시옷은 언제 표기하는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야. 아래 플러스 옷이라는 단어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아래 옷인 거지. 근데 아래도 고유어고요. 옷도 고유어야. 그지? 그런데 왜 아래 옷은 시옷이 안 들어갔을까? 근데 아래 옷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문이 안 더해졌으니까 그냥 아래 옷이니까 우리 아래 옷을 아랫옷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합성합니다. 시옷을 안 넣어요. 근데 우리 아랫마을 한번 볼게요. 아래에다가 마을을 합했어. 이것도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야. 근데 우리 아랫마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 아랫마을이라고 그러거든. 니은이 첨가가 돼 발음에. 그럴 경우 우리가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됩니다 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합성어를 만들 때 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고깃국도 마찬가지야. 고기가 들어가 있는 국이에요. 둘 다 고유어입니다. 근데 고깃국 할 때 뒤에 있는 국이 된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얘가 된 소리가 됩니다 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해장국은 볼게요. 해장 플러스 국이야. 해장은 한자어래. 국은 고유어야. 근데 얘는요. 앞에가 니은 미음이 아니고 이응으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단어가 꾹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그리고 이미 이응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가는 시옷을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해장국은 그대로 발음은 해장국이지만 뭐라고 안 적는다? 시옷을 안 적어줍니다. 애초에 시옷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시옷을 넣어주려면 앞에 합성어 중에 앞에 단어가 받침이 없어야 돼. 자, 코막에는 코를 막는 거죠. 그지? 코도 고유어예요. 근데 코 플러스 우리 코날을 봅시다. 근데 코날은 코날이라고 안 한다? 야, 너 코날이 어떡하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콧날이 어떡하지? 니은이 첨가됐어. 그럼 이 니은이 첨가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코날은 새 단어에다가 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그다음 우유빛은 네 얼굴이 우유빛이네. 우유 플러스 빛이야. 우유는 한자고요. 빛은 고유어입니다. 근데 우리 발음할 때 우유빛 된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사이소리 현상을 집어넣어서 시옷을 넣습니다. 자, 오렌지빛. 근데 오렌지는 외래어야. 우리 아까 외래어가 있으면 사이시옷 안 넣는다 그랬어. 자, 왜 오렌지빛은 오렌지가 외래어기 때문에 얘는 오렌지에다가 뭘 안 적는다? 시옷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렌지빛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아랫마을은 아랫마을 발음이 맞고요. 콧날도 콧날이 되는 거예요. 모랫길은 모랫길이 되는 건데 두 개 다 발음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코막에는 자, 코막에와 달리 콧날은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콧날은 니은만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소리가 더해진 게 아니라 니은만 새로 생겼잖아. 그지? 콧날이 됐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자, 왜 해살은 햇살이고 해님은 왜 해님이 아닐까? 우리 자주 나오는 맞춤법이다. 해님은 해님이 아니야. 해님이야. 발음은 해님이라고 발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햇살 할 때 살은요 단어예요. 여기 있는 살이. 그러면 단어 플러스 단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인 거야. 그럼 합성어일 때는 시옷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님은요. 자, 접사인 경우도 있고 명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그 대상을 인격화해서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 님은 뭔가야? 어근이 아니고 뭔 거야? 파생어 접사입니다.
접사기 때문에 접사가 집어넣으면 얘는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가 되거든. 우리 파생어일 때는 새로운 단어 만들 때 햇님 하고 햇님 발음이 햇님 니은 발음이 더해졌다 하더라도 뭘 집어넣지 않는다? 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이건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햇살은 합성어니까 햇살이 맞고요. 해님은 해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햇살을 맞는데 왜 해님이 아니고 해님이라고 표기하냐면 걔는 뭐가 붙은 게 아니고 합성어가 아니고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됐기 때문에 파생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파생어일 때는 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37분이거든. 우리 45분까지 쉽게